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지만 항공모함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중항공 순양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정식 명칭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항공 순양함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줄여서 쿠즈네 초프급 약간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따가 서술을 하겠지만은 이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후술하면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로켓 순양함입니다. 러시아에선 이렇게 불러요. 중항공 로켓 순양함.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만재 배수량은요 67,500톤 정도고요. 그리고 최고 속력은 32노트 정도 되고, 그리고 승조원은 약 1960명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외형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죠. 누가 봐도 항공모함처럼 보이고 실제로 갑판에 항공기가 깔려있잖아. 그래서 항공모함이 아니지 왜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라고 표현하지? 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 새끼들이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발트해에서 지중해로 나갈 때 항공모함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전체 100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정치적 이유보다는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 해군의 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본 결과 러시아 애들도 얘를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일본의 개함 우월주의식 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급 전함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2세급 항공 전함은 함포를 앞에 주렁주렁 달고 뒤에는 항공 갑판을 단 게 특징이니까요. 얘는 개장 전이네. 잠깐만요. 이게 개장 후고요. 이렇게 뒤에 갑판 깐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건조를 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상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겁니다만 냉전 시기 소련은요 미국에게 포위된 형세였어요. 이 때문에 소련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구사한 전략이 이거 맞아요. 소련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포위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대륙으로 못 나오게 한다. 이게 진짜로 미군의 전략은 맞아요. 근데 소련이 바보가 아니잖아. 미 함대랑 직접적으로 붙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소련이 미군의 해군력을 따라갈 만한 체급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전략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소련은 합리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잠수함들 유명하죠? 핵추진 잠수함이고 SLBM을 발사한다는 거. 소련은 일단 거대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고요. 그리고 먼 바다까지 보내서 대기시켰다가 유사시에 SLBM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다에서 제공권은 둘째치고 제해권을 못 가져가요, 소련은. 그러니까 잠수함을 통해서 가능하면 통상 파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SL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합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미국도 이 소련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대량의 LA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배치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소련의 잠수함들은 언제나 미국의 잠수함과 대잠 전력을 피해 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잠 헬기 전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이거 키로프급입니다. 키로프래. 키예프. 이렇게 생긴 애예요. 지금은 잠수함이 된 그 배랑 이름이 같은 모스크바급 대잠 항공 순양함이 있습니다. 얘도 모스크바예요. 잠수함이 돼버린 그 모스크바랑 이름이 같아요. 얘대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헬기 모함들이죠. 아군의 잠수함을 보호해주고 쫓아오는 LA급 같은 경우에는 이 헬기와 그리고 대잠함으로 쫓아내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소련 영해까진 들어가지 못해요. 소련도 제공권 하면 자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미국만 제공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련도 제공권 하면은 자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다만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공군 기지를 베이스로 한 제공권을 가지는 게 특징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잠수함이 자국의 영토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군 항공기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니까. 뭐든 그래서 당연히 이 개념은 소련의 영토, 영해에서 조금 벗어난 대양에서 항공 지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대잠 헬기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미국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한테 쥐약이고요. 알레이버크급 이전에 일반적인 구축함, 호위함에게도 쥐약이고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있잖아. 그럼 항공기 띄워가지고 헬기를 격추시켜버리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적 잠수함이 있을 만한 위치에 적 장비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 밀어내면서 소련의 핵잠수함들도 움직임이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의 움직임이 축소된다는 거는 나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은 LA급 잠수함 물론이고요. 구축함, 항공기 등의 복합적인 전력으로 소련의 잠수함을 압박해왔습니다. 물론 소련도 지상 기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공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는 방공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속거리가 닿지 않는 먼바다에서 작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잣 같은 존재가 하나 더 나옵니다. P3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주 잣 같은 존재가 등장해요. 거의 뭐 페이로드는 폭격기급의 페이로드를 달고 있는 대잠 초계기가 등장을 해요. 심지어 장거리 대잠 초계기야. 영토와 영해 밖에 멀리 가가지고 대잠 초계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못 참습니다. 다른 거는 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이거는 못 참아요. 이게 진짜 소련 잠수함을 상대로 위협적인 전력이었고요. 그리고 얘 항공기잖아요. 헬기 따위로는 대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대잠 초계기 혼자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적 항공기도 어느 정도 소거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 그게 항공모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얘네 개념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똑같은 말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다릅니다. 여튼 그래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수상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조한 게 오늘의 주인공 쿠즈네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입니다. 기존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을 거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키예프급하고요 쿠즈네초프급하고 보면은 좀 비슷해요. 인도의 항공모함 중에서 최근에 취역한 게 있어요. 비크란트라고. 저 맨 처음에 이거 쿠즈네초프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닙니다. 키예프급이에요. 키예프급을 거대화해서 만든 게 쿠즈네초프급이다. 목적은 P3 오라이언을 견제하고 항공 엄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조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아군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수상함들도 대한미사일로 공격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항공기를 운영하는 수상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쿠즈네초프급이 항공모함인 주제에, 항공모함 아닙니다. 항공모함인 것 같은 녀석인 주제에 주객 전도된 것 마냥 거대한 미사일 싣고 다닌 이유가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자꾸 헷갈릴까봐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러시아 애들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현대 군함들 헬기 갑판 다 있잖아. 그리고 헬기 경납고 다 있잖아. 그거를 아무도 항공모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 배수량이 작으니까 헬기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배수량이 크면 갑판을 넓게 깔아서 항공기를 운영하면 되잖아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항공모함이 아니냐 자꾸 말하는데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건조 개념은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이다 라는 거고요. 항공모함이 아니고 애초에 전투함이고요. 대부분의 수상함들이 한미의 헬리덱과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있듯 쿠즈네초프급은 넓게 활주로를 깔아서 항공기를 이착함시켜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속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항공기를 사용하니까 항공모함 아니냐고 라고 할 수 있지만 항공기는 거둘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쿠즈네초프급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소련 해군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 소련의 이 핵잠수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키로프급의 헬기만으로는 모자라니까 항공 차단이 가능한 항공기가 필요하다. 이게 소련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겸사겸사 얘가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쿠즈네 초프급에는 그라나트라는 엄청 짱 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공기가 유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라니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실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 커요. 쿠즈네 초프의 미사일 발사관 여기 있고요. 총 12발이에요. 엄청 커요. 7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7톤. 속도는 최대 마하 2.5 정도까지. 정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거대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증이 안 된 썰이지만은 이 그라니트를 12발을 다 장전하잖아요? 그러면 함재기를 제대로 못 실었대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재기를 기존처럼 만재를 시켜버리면 항해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그라니트를 다 실으면 항공기 운영 대수를 좀 줄여야 됐대. 그런 썰이 있습니다. 검증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래가지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수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항공모함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전투함인데 항공기를 조금 많이 운영하는 것 뿐이다. 만들어진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어딜 봐서 항공모함이야. 이거는 항공모함 운영법이 아니잖아. 누가 항공모함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을 사용하지 않아요. 쿠즈네 초프급은 이 함교가 굉장히 큰,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대두 같다라는 게 특징인데 실제로도 큽니다. 왜 이렇게 크냐? 엄청나게 거대한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왜 엄청나게 거대한 레이더를 사용하냐? 일단 첫 번째로 얘를 운영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 CIWS 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CIWS를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 장비가 많아져야 돼요. 현대에 와서는 A사 레이더로 풀 디지털화 해가지고 한 개의 레이더만으로 다양한 장비들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미국도 그렇고요. 소련도 그런 레이더를 아직 개발하진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덕지덕지 레이더를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레이더 딱 3개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 마스 파삿 3차원 대공 레이더인데 얘는 이제 키예프급에서도 사용한 레이더예요. 러시아 쪽에서 자세한 스펙은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스펙은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탐지거리가 500km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F-15 정도 되는 크기의 항공기를 약 500km 정도부터 탐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추측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R750 프리것 이제 MA라는 레이더인데 이게 여기 있어요. 얘예요. 얘는 사거리가 한 150km쯤 되는 3차원 레이더예요. MR750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이나 초기함 같은 거에 얘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약간 서브 레이더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MR360 폿캇 3개가 달려 있어요. 얘는 뭐에 쓰냐? 대한미사일 유도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대공미사일, CIWS 운용에도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이제 대표적인 레이더인데 맨 앞에 보이는 이 3차원 레이더는 약간 이제 조기경보 레이더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사용을 한다고? 대체 CIWS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존나 많습니다. 진짜 존나 많습니다. 이게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랑 비교해서 한 건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미츠는 요거 전체를 보호하는데 C램 2개 그리고 램 2개 딱 이거 2개만 사용하거든. 이 쿠즈네 초프급은 토르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거리 12km 정도 되는 대공 미사일 있어요. 그거 VLS가 24셀 있어요. 192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 없죠. 그리고 카쉬탄 CIWS 8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대공 기관포예요. 아 그럼 끝이겠네? 아니에요. AK630 CIWS가 하나 더 있어요. 정신이 나갔죠? 요거 2개 다 발칸포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 대공 기관포에 목숨을 걸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AK630은 없어도 되지 않나? 카시탄으로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것도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 운영에 올인하기 위해서 자체 무장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쿠즈네 초프급은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생긴 게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전투함이라 생각하면 납득이 가죠. 과거 전함들이 부포 주렁주렁 달았던 것처럼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무장 단계 이해는 돼요. 배수량이 5만 톤이 넘어가잖아. 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킨잘 미사일이에요. 192발이 들어갑니다. 왜 192발이냐? 킨잘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킨잘이에요. 이게 한 셀입니다. 요게 4 곱하기 2거든요. 요게 한 셀이에요. 한 셀에 장전되면 8발이에요. 근데 이 VLS 모듈이 24개가 있어요. 그러면 24 곱하기 8,
192입니다.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죠. 사거리는 12km 정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시탄 CIWS 이게 8기가 있어요. 여기에 모자라서 AK630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 자체입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CIWS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교리 차이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간 CIWS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애들은 CIWS에 좀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항공기를 뭐 쓰냐? 항공기는 SU-33 그리고 미그-29K 그리고 카모프 헬기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U-33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항공기 중에서 가장 예쁜 항공기가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SU-33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미지를 몇 개 더 보여드리자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소련, 러시아 장비 중에서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항공기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미그-29K, 수-33은 다 퇴역하고 미그-29K로 다 간답니다. 약간 아쉬워요. 수-33 안 쓴대요. 이제 다 미그-29K로 간다. 카모프 헬기들 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재하는지 대충 찾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적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33에서 미그-29K로 가는 이유가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한 게 이 크기 차이 보세요. 미그-2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재를 해서 더 많이 적재를 하는데 수-33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적재를 못해요. 8기밖에 못 넣어. 물론 이제 미그-29를 갑판에 올리면은 좀 더 수-33을 채울 순 있겠지만은 칸성비 생각하면은 미그-29가 나은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쿠즈네 초프라는 배가 왜 만들어졌고 왜 항공모함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쿠즈네 초프급이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오는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인데 그게 뭐냐, 일단 얘는 중류를 씁니다. 이 매연 양이 엄청나가지고 실제로 항공기가 이착함을 할 때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현대 군함들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을 쓰잖아요. 요새는 중류를 잘 안 쓴대요, 선박용으로. 그래가지고 매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제 경질류를 사용을 하면은 선박도 매연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막 시야가 불량해질 정도의 그런 매연은 안 나오게 할 수 있대요. 실제로 퀸엘급이 그래요. 근데 얘는 중유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료는 중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유의 특성상 매연이 많이 나지만 과거부터 사용해온 방식이고요.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일러가 8개고요. 증기터빈은 4개예요. 보일러 2개로 증기터빈 하나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추진체계 구조는 어떻냐면 아예 그냥 기어드 터빈 방식입니다. 정말 이 방식이에요. 다만 여기에 보일러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방식. 물론 이제 이 매연 때문에 착함 시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투함이기 때문에 약간의 쉴드가 된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단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연이 많이 나온다. 속도를 좀 줄이면 돼요.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러시아라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위에는 이제 중국의 산둥함이고요. 아래는 쿠즈네초프예요. 뭐 산둥함 다들 아시죠? 랴오닝함은 쿠즈네초프급 2번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2번함을 베이스로 중국이 데드카피한 게 산둥함이고, 근데 산둥함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관리를 정말 잘해서 그런지 정말 깔끔해요. 쿠즈네초프는 이게 다 썩어가지고 실제로요, 이 사진이 몇 개 더 있어요. 이게 배꼬라지가 지금 이래요. 이게 배야? 그리고 이게 보일러예요. 이게 보일러냐? 2단계 보일러? 이게 과연 배가 맞나? 2단계 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쿠즈네초프의 현실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전투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쳐요. 이론적인 전술, 그리고 그 전술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던 소련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술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유지 관리를 잘해야지. 러시아라는 존재가 이 쿠즈네초프의 단점입니다. 유지 보수라도 잘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해. 게다가 한 척밖에 없잖아요. 배다른 형제는 지금 중국에 있잖아. 전 개인적으로 랴오닝함의 그 엔진룸을 보고 싶어요. 산둥함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밴데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심지어 이쪽이 오리지널인데. 그래서 지금 쿠즈네초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개수하겠다고 항구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화 개수가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러시아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걸 알아서 그런지 러시아도 항공모함 새로 건조하겠대요. 얘네들은 신기한 게
여전히 스토바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착함할 때는 미국이랑 똑같은데 이함할 때는 그냥 자체 이함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캐터펄트를 쓸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뭐 하여튼 결론입니다. 전 이게 요약이에요. 미제놈들이 자꾸 날 항공모함이라고 억까한다. 이게 저는 핵심이에요. 이 새끼 항공모함이 아닌데 뭔가 이제 삐까번쩍한 항공기를 운영한다고 항공모함으로 자꾸 이 카테고리를 자꾸 넣는데 사실 얘는 항공모함으로 불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교리가 달라. 항공모함 교리가 아니야 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처럼 보이는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건조 목적부터 운영까지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없는 목적으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중국의 역할도 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쿠즈네 초프급 2번함 랴오닝함을 항공모함으로 취역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묶어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져와서 사실상 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만 공유하지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내부를 새로 만들면서 진짜 항공모함으로서 운영하려고 여러 궁리를 한 흔적이 보여요. 쿠즈네 초프급에 있는 대형 미사일 발사관 다 삭제했고요. 항공 관제를 위한 장비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자국의 장비들로 싹 다 갈아엎고 사실상 그래서 껍데기만 같이 다른 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아반떼하고 아반떼 N이 있잖아요. 근데 아반떼하고 아반떼 N을 같은 차라고 보나요? 아 물론 같은 차라고 보긴 하구나. 오빠 병신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반떼하고 아반떼 N 같은 존재인 거야. 다르잖아 이 둘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같을 뿐 다른 애잖아. 뭐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미사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사용하는 전투함입니다. 위에랑 겹쳐요. 미사일의 가장 큰 문제가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의 재밍이나 회피 유격 등의 공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유도를 해준다면 그 문제점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 왜냐? 이 항공기로 어쨌든 적 항공기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미 함대가 보여. 얘가 대한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얘를 미사일 유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장거리에서 미사일의 명중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 쿠즈네초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미제놈들한테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얘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쿠즈네초프급은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중항공 로켓 순양함 혹은 그냥 중순양함이라고 부르면 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항공모함 랴오닝,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 다들 아시죠? 중국에서는 랴오닝함이라고도 하고요 001형 항공모함이라고도 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랴오닝함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랴오닝함의 스펙입니다. 만재배수량 67,000톤이고요 비행갑하는 약 304.5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니미츠급이 330m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30m 정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도는 32노트의 증기 추진식입니다. 이걸 흔히 기어드 터빈이라고도 해요. 함재기는 최대 40기 정도 들어간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함재기가 몇 기 들어가는지는 중국인들만 알겠죠. 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진짜 중국이 그 엄청난 굴욕과 그리고 똥꼬쇼를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항공모함을 갖고 싶어서 미친 그런 해군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맨날 대양해군 대양해군 하면서 항공모함 약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보다도 얘네들이 더 미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을 갖겠다. 중국에서는 항모굴기라고 하거든요. 이 항모굴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냐? 역사가 꽤 깁니다.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다들 아시죠? 미소 냉전이 한참일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련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단 말이죠. 그 시기부터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굴기는 197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70년대는 개념만 그냥 언급을 했을 정도고 다만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진짜로 이제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정말로 이제 항공모함을 건조하자라는 말이 스멀스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류하칭 이 사람이
이제 중국 해군의 아버지래요. 이 류아칭이 미국하고 이때 사이가 좋았으니까 USS 키티호크에 승함해가지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미 해군 제독들이랑도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 굉장히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HAMS 멜버른을 구매하고,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니까 키예프하고 민스크라는 배가 있어요. 이게 키예프급입니다. 얘 두 척을 가져와가지고 스크랩 처리했습니다. 얘 스크랩 처리를 하면서 항공모함 건조 관련 기술을 많이 습득했다고 합니다. 저 그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브로시스크라고 있어요. 얘는 3번함이에요. 이 노브로시스크는 우리나라에서 스크랩을 했는데 중국도 스크랩하면서 각종 기술들을 습득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때 노브로시스크 가져와가지고 스크랩을 하면서 대형 군함 건조하고 설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건조한 게 우리가 아는 독도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크랩을 해가지고 독도함을 만들었다면 중국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얘기긴 하지만 스크랩을 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그래도 노브로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한 헬기 항모에 가깝거든요. 얘를 스크랩한다고 해서 항공모함 건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모함 건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건 뭐냐? HMS 멜버른입니다. 원래는 마제스틱급 경항공모함 1번함입니다. 이 마제스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거든요. 좀 굉장히 재밌는 이 독특한 배긴 한데 이번에는 좀 넘어가고, 이 마제스틱급 항공모함에는 캐터펄트, 어레스팅 와이어, 경사갑판도 이때 약간 처음 시도했거든요. 좀 다양한 시도를 한 항공모함입니다. 물론 이제 1980년에 이 마제스틱급이 1943년에 진수가 되고 1980년대까지 썼거든요. 그때 이제 원래는 영국 거였는데 영국이 1960년대 팔고, 호주는 1980년까지 운영하다가 영국의 HMS 인빈시블을 받아오면서 이 멜버른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중국한테 넘겨서 스크랩 처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키예프하고 민스크 철거했을 때처럼 그냥 바로 스크랩 하면 되잖아. 근데 중국은 이때는 스크랩을 바로 안 했습니다. 이때 호주한테 인도 받았을 때 캐터펄트도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어레스팅 케이블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이착함 시스템 등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냥 항공모함 있던 거 그대로 팔았어요. 그 덕분에 중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정말 진짜 실질적인 기술적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얘네들도 이걸 알아서 그런지 1980년에 인도 받았거든요. 근데 스크랩을 2002년에 했어요. 80년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거의 22년 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02년에 되어서야 스크랩을 했다. 지금 호주 중국 관계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1980년대는요 무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친구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면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 대륙의 기상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때 이미지가 이때예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엄밀한 의미에서요, 랴오닝이 중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랴오닝은 중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왜? 멜버른이 있었잖아. 물론 멜버른을 실제 전투함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최초라는 타이틀로만 따지면 사실은 랴오닝이 최초가 아니라 중국의 항공모함은 멜버른이 최초다. 여기서 이제 2002년까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이제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은 습득을 다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정말로 중국이 우리가 항공모함 독자 건조하자 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친구들이 이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독자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안정적인 빌드업을 좀 추구하는 그런 해군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배는 바랴그함이라는 건데 쿠즈네 초프급 2번함입니다. 원래는 쿠즈네 초프급은 3번함까지 건조하려고 했었는데 1번함을 건조하고 진수하고 취역하고 난 다음에 2번함을 건조하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었단 말이지 얘가? 그 당시엔 소련이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해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굳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런 항공모함을 운용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대로 2000년까지 방치가 돼버렸습니다. 2000년에 중국이 구매를 위해 접근했을 때 바랴그함의 상태는 추진책이 없고요, 뭐 여기 있는 각종 전자장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선체만 만들어진 채 바다에 떠다니는 고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실제로 스크랩 처리를 하려고 했대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스크랩 처리하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어. 그 돈을 감당 못해서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이 고철함을 중국이 사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때 명목은 다들 아시죠? 아, 이 배 우리 중국 해운사가 인수해가지고 해상 카지노를 만들겠다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거에 진짜로 낚였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해상 카지노는 그냥 썰인 것 같고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샀어. 근데 좀 지리를 보여드리자면 샀는데 못 가져갔어요. 참 어메이징한 일인데 샀는데 못 가져가는 건 무슨 소리냐. 자, 여기 흑해가 있잖아요. 여기 흑해가 있는데 문제는 이 흑해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길 지나려면 지금도 이제 튀르키예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죠. 튀르키예 허락이 없으면 흑해를 못 지나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해협은 튀르키예가 항공모함은 절대로 여기를 나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지나가요. 튀르키예 허락이 없으면 함부로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때 튀르키예가 굉장히 좀 많은 요구 조건을 겁니다. 지나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해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10억 달러 보증금 현금으로 준비하고 튀르키예 정부에게 예치해라. 지나가기도 전에 보증금으로 예치해라. 중국 정부가 직접 서명한 서약서를 담보해라. 저는 이래가지고 이제 해상 카지노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했다라는 게 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 정부가 직접 서약하라고 튀르키예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갑질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들 영해 지나가는 거 아니야. 당연하겠지만 튀르키예에게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4번부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거예요. 중국이 이때 오케이를 해요. 항공모함을 어떻게든 데려오기 위해서 튀르키예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여요. 이 바랴그함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의 다렌항까지 이제 항해를 하는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넘었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수에즈 운하를 못 건너갔어요. 이때 이집트가 그냥 중국이 싫어서 수에즈 운하 못 건너간 게 한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랴그함이 추진 체계가 없어요. 진짜 깡통이야.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수에즈 운하는 야 그거 예인선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딱 막혔어. 너네가 그걸 책임질 수 있냐 라고 묻는 게 당연하죠. 에버그린 당하면 너네가 책임질 거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부합니다. 이집트는. 이거는 뭐 반중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흑해를 지나 다르다네스 해협을 지나 에게해를 지나 지브롤터를 지나 희망봉을 돌아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지나 다레낭까지 갑니다. 전 과정이 예인이에요. 여튼 그래서 이 다레낭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개장공사 받습니다. 녹슨 거는 깡깡이질을 하고 추진기간 비어있는데 이제 엔진 집어넣고 발전기 집어넣고 함교도 자기네 장비 쓸 거니까 자기네 장비에 맞게 함교도 좀 개량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말이 개장공사지 사실 다시 건조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침수차를 다시 살리는 작업이랑 비슷해요. 침수차를 리빌딩 하는 것보다 그냥 차 새로 뽑는 게 더 쌉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했다. 중국은 더 비싼 값을 들여서 개장공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요. 드디어 2012년에 랴오닝함으로 취역을 합니다. 이 2012년을 기점으로 바랴그함에서 랴오닝함으로 드디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개장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거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중국은요 이 배를 항공모함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 배 항공모함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즈네초프급은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명확하게 쿠즈네초프급은요 중항공 순양함이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쿠즈네초프급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중항공 순양함이다.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1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항공모함을 쓰고 싶다 했잖아. 그러면 VLS 공간부터 제거를 하겠죠. 항공기 운영에 집중하는 개장을 진행합니다. 근데 VLS 비우고 난 다음에 여긴 뭘 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 들리는 썰로는 이 VLS 공간은 장교인가 병사인가 어쨌든 이제 그 취침실로 쓰고 있다는 썰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 랴오닝함은 이 빈 이 수직 발사관 이 자리에 과연 뭘로 채워 넣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경납고는 아니에요. 장교 발사대. 뭐 여튼 그래서 취역합니다. 마침내 취역합니다. 이 얼마나 근성인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바랴그함이 진수가 1988년에 됐어요. 근데 2001년에
중국한테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도 11년이 지나서야 겨우 취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야그함이 진수할 때부터 랴오닝으로 취역할 때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함영이 30년인데 24년에 걸려서 취역한 군함이다. 멋있죠? 솔직히 나 같으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자기네들 항공모함 건조해서 어떻게든 습득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여튼 중국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취역 진수 24년차 리얼 크크. 그래서 랴오닝함은 이 쿠즈네초프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랴오닝함을 쿠즈네초프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랴오닝은 항공모함이고요. 쿠즈네초프는 항공 중순양함이에요. 아예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자기네들 장비 씁니다. 이 레이더는 싹 다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054형 구축함에 쓰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를 달았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나 전자장비의 능력은 꽤나 출중하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쿠즈네초프급의 선체만 가져와서 중국이 독자 개량한 모델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은 쿠즈네초프급의 아이덴티티는 중항공 순양함이기 때문에 거대한 VLS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쿠즈네초프급은요 애초에 항공모함이 아닌 게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라나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항공모함 누가 이딴 식으로 써. 이래서 중항공 순양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온전히 항공모함으로 쓰겠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른 거다. 이제 여기서 약간의 테세우스의 배 같은 느낌이 있죠. 어쨌든 베이스는 쿠즈네초프급이잖아. 그래서 약간 이 쿠즈네초프와 랴오닝은 약간 테세우스의 배 같은 관계예요. 근데 이제 산둥함은 쿠즈네초프급을 베이스로 개량한 랴오닝함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국이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이 산둥함이거든요. 얘는 그러면 과연 쿠즈네초프와는 어떤 관계일까? 그럼 얘는 쿠즈네초프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테세우스의 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랴오닝함하고 산둥함을 같이 묶어요. 사람들마다 랴오닝하고 산둥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랴오닝급 항공모함 안에 랴오닝 1번함, 2번함 산둥함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관계가 독도함하고 마라도함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둘 다 독도급이라고 하잖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랴오닝급으로 같은 클래스로 산둥함을 묶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죠. 여기는 약간 여러분들의 그런 철학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랴오닝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랴오닝이 훨씬 나아요. 여기가 산둥함의 기관실이고요. 여기가 쿠즈네초프의 기관실입니다. 이게 배야? 쿠즈네초프와 비교하면 관리 상태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들리는 썰에 의하면 관리를 워낙 안 해가지고 이 기관실에 무슨 수병이 죽어서 밀랍이 되어 있는데 몇십 년 뒤에 한참 찾았다라는 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관리 상태가 개판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랴오닝함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랴오닝함의 단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할게요. 계속 아까 전부터 쿠즈네초프랑 비교한 이유가 랴오닝함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깐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토바 방식입니다. 스토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캐토바 방식은 강제로 이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로드를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캐터펄트의 이제 사출 능력에 따라서 페이로드를 충분히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랴오닝하고 상둥함은 스토바잖아. 전투기에 자가 추력으로 이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페이로드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쿠즈네초프도 마찬가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역시 쿠즈네초프하고 랴오닝하고 같은 단점을 공유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쿠즈네초프는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을 공유하는데 왜 쿠즈네초프는 단점이 아니고 왜 랴오닝하면 단점이냐 라고 지금 의문이 들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쿠즈네초프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 진짜 세뇌가 될 정도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쿠즈네초프는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아니 배에 항공기가 존재하면 항공모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쿠즈네초프의 교리는 몇 번을 말하지만 이겁니다. 그라나트가 핵심이라니까? 이 그라나트를 잘 쏘기 위해서 항공기를 쓰는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쿠즈네초프가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공기는 그저 그라나트를 더 잘 쏘기 위해서 거들 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소련도 이 수-33을 운영할 때 정말 함대 방공하고 초계에만 국한시켜서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니라고, 얘는. 근데 반면에 랴오닝은 VLS를 삭제를 하고 항공모함으로 쓰겠다고 데리고 온 애잖아. 그러면 항공기가 충분히 페이로드를 내서 이함을 시킬 수 없다. 이건 엄청 큰 단점이죠. 항공모함이잖아. 애초에 항공모함인데 항공기를 풀스펙으로 못 쓴다. 이거는 단점이 맞습니다. 쿠즈네초프는 단점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쿠즈네초프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항공 중순양함입니다. 여튼 그래서 랴오닝이 이것만 단점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짝퉁 수-33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국이 약간 항공모함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함재기 쪽에서 찐빠를 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서 수-33 시제기를 얻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뭘 가지고 있냐? 중국은 수이칠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거든요. 수이칠은 카나드익이 없고 수-33은 카나드익이 있잖아요. 카나드익이 이게 심지어 움직이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공력 특성이 수이칠과 수-33은 아예 달라요.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J-12 만들 때 수-27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집어넣었대. 카나딕이 없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항공기 소프트웨어를 카나딕이 있는 전투기에다 넣었다는 거야. 문제가 준내 생기겠죠? 공력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중국제 항공기 엔진이 성능이 저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판 수-33 엔진의 60% 정도밖에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개선됐대요. 안 그래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심어가지고 이 기체 공력 특성도 100% 사용을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항공기 엔진이 추력이 떨어져. 이건 뭘 의미하냐. 페이로드가 더 깎인다. 제가 알기로 수-33이 페이로드가 4톤인가? 그래요. J-15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열한 항공 엔진의 특성 때문에 페이로드가 2톤밖에 안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그쯤 되겠죠. 중국몽, 중국 굴기, 뭐 대만 정복 막 이런 게 중국의 수건 사업이잖아. 이런 전투기로는 대만을 정복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태평양에서 한판 붙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칠함대와 정면 승부하겠다. 이게 중국의 꿈이잖아. F-18 같은 제대로 된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물론 이제 최근에 산둥함도 이제 취역을 하고 이제 J-15 D형 나왔거든요. 그 D형부터는 이제 문제점을 많이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릅니다. D형이 과연 얼만큼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F-18만큼의 성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 J-15가 크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아니 항공기가 큰 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항공기가 크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또 원판을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쿠즈네초프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33 이렇게 채우면 함지기가 작으니까 작은 만큼 많이 채울 수 있거든요. 미그 29고 요게 수-33인데 크기 차이를 보세요. 지금 미그 29는 이렇게 꽉꽉 눌러서 적재할 수 있는데 수-33은 그렇게 적재를 못해요. 그만큼 경납고 크기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많이 차지한다는 건 많이 못 싣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뭐 많이 못 실어도 무슨 F-14 톰캣만큼 짱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 J-15가 그런 게 아니잖아. 심장 아파가지고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 근데 그 상태에서 크기는 더럽게 커. 이건 단점일 수밖에 없죠. 타르코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칸성비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칸성비도 떨어진다. 이런 이제 함의 단점, 그리고 함에서 사용하는 함재기들의 단점, 요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서열 정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중국 해군은 미 해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이 꼬우면 아시조를 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중국은 꼬아서 알았더라고요. 최근에 꼬아서 알았더라고. 푸제남 건조한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여튼 사실 이 푸제남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당연하겠지만 랴오닝하고 삼둥함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랴오닝하고 산둥함으로 데이터를 많이 습득을 했을 거 아니야. 아, 항공모함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구나. 항공모함은 이렇게 건조해야 되는구나. 를 습득을 했을 거 아니야. 그 결과예요, 이 푸제남이. 그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류하칭이 키티오크급 항공모함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지금 이 푸제남이 키티오크급보다도 더 배수량이 큽니다. 만약에 류아칭이 살아서 푸제남을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 스펙은 일단 전자식 캐터펄트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전자식 캐터펄트로 사출하는 영상도 공개했죠. 미 해군처럼 캐토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스토버 방식의 단점을 싹 다 클리어할 수 있죠. 그리고 증기터빈식 추진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건조할 항공모함은 아마 핵 추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004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 추진으로 건조할 것 같은 항공모함이 004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간 중국 해군과 랴오닝 그리고 산둥함 얘네들을 좀 조롱하는 듯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 해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롱이 돼요. 우리 입장에선 조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북해 함대가 이 랴오닝 한 척만 있어요. 산둥함은 남해 함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랴오닝 한 척이 67,000톤인데 이게 북해 함대에 우리 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원양 작전이 가능한 배들만 모았을 때 186,800톤입니다. 우리 기동함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10만 톤 남짓이에요. 좀 차이가 꽤 크죠? 좀 슬픕니다. 이 북해 함대만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모항이거든요, 칭타오항. 그러니까 이제 구글어스로 보여드리자면 얘가 칭타오야. 모항이니까 랴오닝이 나올 때 여기로 이렇게 나와. 우리랑 가깝죠? 여기서 이제 연격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배수량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다. 실제로 그래서 북해 함대를 기동함대가 단독으로 막기는 좀 어렵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해 함대를 맞선다면 호위 함대 2개의 호위 대군으로 얼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기승전 KDDX긴 한데 KDDX가 시급하다. KDDX 빨리 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미 해군 개섰거라! 항공모함 푸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공모함 푸젠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본 거는 설계 결함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 미 항모에 비해서 60%의 전투력도 못 낸다. 뭐 이런 소리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이제 전력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과연 이제 미 항모랑 비교해가지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과연 언론에서 푸제남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003형 항공모함이라고 하고요. 푸제남이라고도 합니다. 만재 배수량은 8만 톤, 그리고 전장 316m, 그리고 폭 76m, 그리고 항공 장비는 전자식 캐터펄트 3개예요. 그리고 함재기는 J35, J15, 그리고 KJ600, 그리고 Z20, 약 한 50기 정도 되는 함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은 약 30노트 정도 돼요. 이게 근데 속력이 30노트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쪽 주장이고요. 이게 함재기가 50개 이상 탑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줄여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70기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사실상 푸제남은요,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이거는 미 해군의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푸제남이고요. 왜 푸제남이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라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제 정신적 계승함이라는 것 뿐이지 차이점은 꽤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포레스탈급은 캐터펄트가 4개예요. 근데 얘는 3기죠. 다만 이제 증기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포레스탈급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는 이게 뭔 레이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푸제남의 함교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항공모함에 달려있는 함교고 지상시험 중인 함교를 누가 찍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열심히 간첩질을 하는 그런 이제 밀당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제남의 레이더는요, 타입 346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레이더는요, 054형하고 050 구축함의 메인 레이더로 사용한 녀석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탐지 거리는 약 40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딱히 없으니까 딱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 푸제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캐터펄트일 거 아니에요. 원래 기존의 항공모함들은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이 증기식 캐터펄트가 뭐냐? 말 그대로 증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증기를 쏴가지고 항공기를 날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전자식 캐터펄트로 넘어간 이유가 증기식보다 더 강력한 사출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넘어간 이유가 더 강력한 사출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는 더 강력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일단 지금은 사출 능력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왜 증기식을 버리고 전자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거 증기식이라는 거에 답이 나와요. 물을 끓여야 됩니다. 공간 문제는 좀 다음 얘기고요. 이게 물을 끓이는 게 이게 항공기 하나를 사출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증기 양이 약 610kg입니다. 610kg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 뭐 물론 이제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원자로로 무제한 물을 끓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그냥 바닷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담수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를 해서 그 담수한 물을 스팀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함재기를 지속적으로 사출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이 어느 때나 그냥 함재기를 사출시킬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야 돼서 이 스팀을 모아놔야 되잖아. 근데 스팀이 충분하지 않으면 함재기 사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사용 가능한 소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상 활주로보다 항공모함이 소티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해요. 항공모함하고 지상의 공군기지하고 비교하면 하루 소티 차이가 지상 활주로가 훨씬 많거든요. 거의 한 3배, 4배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물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물론 이제 그 소티가 적은 이유는 캐터펄트도 있지만 항공갑판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도 걸리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충분하게 물을 끓이지 않고 캐터펄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콜드런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영상인데, 그래서 증기 콜드캣이라고 부르며, 콜드캣이, 죄송합니다. 콜드런치가 아니라 콜드캣이네. 죄송합니다. 콜드런치가 아니라 콜드캣이에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캣인데, 보면은 추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함을 못하고 추락을 해요. 요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그 캐터펄트의 그 증기식 캐터펄트의 증기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방식이고요. 증기 압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증기압이 레일의 틈새로 새어나가서 제대로 압력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콜드 런칭이 아니라 콜드 캣이 발생합니다. 단어를 자꾸 틀리는데 그냥 양해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자식 캐터펄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바꾸는 이유는 증기 압력이잖아요. 물이잖아. 물은 부식을 일으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자, 푸제남은 기존의 미항모와 다르게 증기식 캐터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근데 전자식 캐터펄트는요, 증기식 캐터펄트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증기식에 비해서 소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높일 수 있냐? 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증기식은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이멀스, 전자식 캐터펄트는 물을 안 쓰잖아. 물을 안 쓰다 보니까 증기식에 비해서 소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단 증기식은 물을 얼만큼 빨리 많이 끓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전자식 캐터펄트는 레일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축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식 캐터펄트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증기식에 비해서 추력 조절이 자유로워요. 뭔 소리냐면 증기가 압력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 작은 힘을 적절히 컨트롤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전자식은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냐에 따라서 사출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자식 캐터펄트는 0에서 100까지 단계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럿과 함재기의 스트레스를 덜어줘요. 그리고 드론과 같이 가벼운 기체들에게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파일럿과 함재기의 스트레스를 덜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가속을 되게 리니어하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기식은 이게 시간이 있으면, 요게 시간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증기식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속 피크야. 근데 파일럿이 느끼는 가속도가 4G인가?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식 캐터펄트는 가속을 하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쪽이 더 부드럽게 가속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확 가속하는 거고 얘는 부드럽게 가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가속한다는 거는 그만큼 파일럿과 항공기, 함재기들의 스트레스를 덜 준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캐터펄트가 미국에 비해서 길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중국의 이 이멀스는 캐터펄트 길이가 더 긴 것 같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길면 장점이죠. 그만큼 더 부드럽게 가속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저장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식 캐터펄트는 에너지를 얼만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플라이휠 로터로 돼 있는데 엄청 크고 엄청 무거운 그냥 원형 쇳덩어리예요. 근데 함내 남는 전력으로 얘를 돌려요.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돌겠죠. 전자식 캐터펄트에서 이제 전기가 필요해. 사출해야 돼. 그러면 이 모터 있잖아요. 이 모터랑 이 플라이휠이랑 연결을 해. 돌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용기는 당연히 진공이에요. 회생제동 원리랑 똑같아요. 이 방식이 과거부터 사용해온 방식이에요. 신뢰성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2번 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더 높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더 높은 속도로 플라이휠 로터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얘도 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통 5600rpm인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기계적으로 무리가 간대요.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쓰고요. 우리의 중국은 그럼 뭘 쓰냐? 우리의 중국은 그냥 배터리 씁니다. 준내 큰 배터리를 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슈퍼 커패시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지 그냥 배터리예요. 아니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리튬 이온 전지가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전자식 캐터펄트가 필요한 그 단시간 내에 높은 전압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슈퍼 커패시티 방식을 쓴다는데 전기공학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배터리를 쓴다, 약간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충전과 방전의 단순한 방식이에요.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과충전되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전력 관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종님, 캐퍼시터는 콘덴서 같은 설비입니다. 캐퍼시터의 특성은 순간적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 방출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이멀스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구라가 아니에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판 조기 경보기 KJ600인가? KJ600입니다. 슝. 자, 이제 이거는 J35. 잠깐 되게 부드럽게 이착함하네, 얘네. 엄청 부드럽게 이착함하네. 이거 이함하는 거 보여줄 텐데. 자, 이렇게 사출. 미국이 이멀스 항공기 사출 테스트를 최초로 한 게 2017년이거든요? 그, 생각해보면요. 불과 8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지금 요렇게 한 거예요. 레전드입니다. 여튼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슈퍼 캐퍼시터로 방식을 바꿀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플라이휠이 신뢰성은 높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에너지 저장 용량 자체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더 용량이 더 높은 캐퍼시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착함할 때 에너지를 모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함할 때 전자식 캐터펄트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함재기들 어차피 착함을 할 거 아니야. 그 어레스팅 와이어 땡길 때 그 힘으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출할 때 또 쓰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걸 AAG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도 AAG 요거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들 주장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푸제남의 의의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함재기를 쓴다는 겁니다. 푸제남이 랴오닝과 산둥함과 가장 다른 부분은요, 캐토바를 사용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캐토바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스토바 방식을 버렸어요. 현재 푸제남에는요, 조기 경보기는 물론 5세대 전투기 그리고 개량된 J15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랴오닝하고 산둥에는 이 KJ600
이 조기경보기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못 써. 스토바 방식으로는 얘를 이함을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푸제남은 가능하잖아. 일단 조기경보기를 이함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항공 작전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고요, 개인적으로. 뭐 여튼 그래서 랴오닝 산둥함과 다르게 푸제남은 캐토바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함재기를 폭넓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푸제남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푸제남이 공개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언론 분들인데 이런 기사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당장 푸제남이라고 쳤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 세계 최고라더니 중 최신 항모 푸제남 50년 된 미항모 절반 어쩌고 저쩌고 미항모 60% 수준이다. 가판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억가입니다. 일단 푸제남 가판 설계 결함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억가가 맞거든요. 이게 왜 억가냐면 함재기 동시 이착륙은 배수량 8에서 10만 톤 대형 항모가 갖춰야 되는 필수 조건이다. 푸제남은 대형 항모인데도 사실상 함재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뭔 개소리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공모함에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아요.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할 수도 있잖음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안전 문제예요. 이함하고 착함 동시에 진행하면은 가판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뭐 죽으라는 건가. 당연히 안전 문제가 있고요. 함재기들은요, 가판에서 무장을 하고요, 장착을 하고 연료를 주입합니다. 모든 함재기들은 경락고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할 거면 무조건 가판 위에 와서 뭘 해요. 근데 가판에서 무장을 장착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해야 되는데 이 뜻은 뭐냐? 가판에 뭐 하나 잘못하면 불붙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함과 함께 착함을 하면 어디 화재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진짜. 이함시 가판 상태 사진을 보면요, 이 알 수 있어요.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 봐봐, 이함을 할 때는 함재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착함 못해. 착함 다 하고 난 가판 상태 봐요. 이 상태에서 이함 못해요. 이함과 착함은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 항공모함 수명 담보로 하면은 물론 하라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모험을 거는 나라는 없다. 전시회도 그렇게 안 한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화재 사건입니다. 이함 작업할 때만 해도 뭐 하나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화재가 하나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함 작업만 하는데도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착함 작업과 같이 한다? 아주 볼만하겠죠? 일단은 가판 크루들이 좁은 활주로에서 작업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건 둘째 치고요. 조금만 실수해서 착함하는 함재기가 이함하는 함재기 충돌하면 아주 볼만하겠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잦았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왜 나오냐면 현대 항공모함들은 착함할 수 있는 곳과 이함할 수 있는 곳을 나눠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눠놓은 이유가 착함할 때 착함에 실패해서 함수에 있는 함재기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주로의 길을 더 길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함할 수 있는 구역과 착함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놓은 거지, 이함과 착함을 분리해서 동시에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당히 알아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한다라고 말하는 건 쌉소리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캐터펄트 사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물을 끓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의외라면 의외인데 필요할 때마다 함재기를 사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사출한다는 거는 필요할 때 사출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끓여놓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기 중인 함재기들을 다 사출시켜 놓고 그 사출한 함재기가 임무가 마치면 착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 같은 거 영상 잘 보면요, 아침에 막 이제 일렬로 승무원 크루들이 막 일렬로 이제 활주로 한번 확인하고 아침에 이함을 시키고 밤에 착함을 시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선 지적도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동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착함 동시에 못한다. 애초에 이 착함을 동시에 안 한다고. 이함은 이함대로 하고 착함은 착함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동 경로가 겹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킹받는 게 착륙과 이륙이라고 표현한 것도 준내 킹받아. 항공모함이 육지야? 이함 착함이라고. 좀 킹받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 받아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아니 그 매체 중에 한 곳 정도는 사실 확인해줘도 되지 않냐? 그러면 푸제남은 가판 설계 문제가 없냐라고 말하면 가판 설계 문제가 있어요. 동선 문제 있습니다. 이런 동선 문제예요. 동선이 최적화가 덜 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자, 여기 위에 보이는 건 제럴드 포드급이에요. 캐터펄트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캐터펄트 있는 위치에서 가장 이제 동선을 가깝게 해야지 유리하거든요. 제럴드 포드급은 봐봐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1번, 2번 캐터펄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요쪽은 약간 좀 멀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여기는 약간 예비용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택싱을 하던가. 근데 다만 이제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엘리베이터만 써서 움직여야 돼. 여기 3번 캐터펄트로 가려면 동선이 이렇게 멀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3번 캐터펄트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1, 2번 캐터펄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동선이 잘 돼 있는데 이 3번 캐터펄트로 가는 동선이 상당히 멉니다. 이거는 동선 낭비가 맞거든요. 이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두 개만 만든 이유가 있을 순 있죠. 있을 순 있는데 일단은 보이는 선에서는 제럴드 포드급에 비해서 동선이 낭비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단점이 맞아요. 뭐 체급 차이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포레스탈급도 엘리베이터가 좌측에 달려있어요. 다만 얘도 이 포레스탈급도 사실 푸제남이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동선이 최적화돼 있잖아요. 근데 포레스탈급 보면은 우측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우측 엘리베이터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좌측에 여기 엘리베이터 얘가 문제예요. 얘가 뒤에 있어야 됐었어. 앞에 있어요. 이거 실제로 포레스탈급의 결함이었습니다. 니미츠부터는 뒤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으면 동선이 낭비가 되거든. 제가 푸제남을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동선이 최적화되지 않았다. 어쨌든 포레스탈급 다음에 키티오크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은 핵추진으로 넘어갔는데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마지막 재래식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결론입니다. 언론에서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비해서 푸제남은 굉장히 위협적인 항공모함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따지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항공모함이 맞습니다. 이제 중국 항공모함 중에서 최초로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함재기를 풀스펙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멀스 또한 이 함 테스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 핵추진이 아니라서 무제한 항속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 점도 004형 항공모함 가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004형 항공모함은 이미 기공을 했죠. 앞으로 그래서 동중국해 주변 그리고 이제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더더욱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성장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국을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전간기 때 미해군이 생각나요. 미해군의 배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딱 그래.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랑 같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미국이 과거 대영 제국이고 지금의 중국이 과거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끝!